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첫 회동이 계속해서 표류하는 가운데 인선 문제를 둘러싼 대립에 이어 집무실 이전 문제 충돌 양상까지 빚어지면서 회동 전망은 더욱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이 시각 정치권 이슈 윤기창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이강윤 정치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오늘 나온 얘기부터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 총재를 지명을 했는데 이게 조금은 진실 게임 양상으로 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협의를 했다라고 했고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는 협의 없었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대통령 측에서는 협의를 했다라는 말이 아니고 윤 당선인 측 얘기를 들었다 이런 취지의 얘기인 것 같아요. 정확한 문헌이. 네. 그러면은 이제 구체적인 경위에 대해서 밝힐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어쨌든 얘기를 들은 거하고 협의 내지 추천받았다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얘기 들은 이 사람 어떠냐라고 했을 때 그 사람 반대 의견을 냈든 찬성 의견을 냈든 그에 불구하고 얘기 들은 것을 반영하지 않고 하는 것을 협의 내지 추천이라고 저희가 얘기하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취지의 얘기를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고 이런 것에 대한 경위 설명이 안 되고 있지만 어쨌든 당선인 측에서 협의 내지 추천한 적이 없다라고 분명히 밝혔기 때문에 네. 협의 추천 과정은 아니지 않겠느냐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협의라는 말은 아니지만 의견 수렴을 했다라고 들었거든요. 예. 자꾸 오가는 게 사안마다 부드럽게 넘어가는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청와대 집무실 이전부터 시작해서 이창용 한국은행 행장 내정자, 총재 내정자는 이전에 한번 나왔고 저분이 아마 노무현 정부 때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도 하고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낯선 인물은 아닌데 협의는 없었다라고 인수위 측에서 강하게 또 선을 그었어요. 협의의 사전적인 의미는 방금 윤 변호사께서 잘 설명을 해주신 것 같고 자꾸 이런 데서 크던 작던 전선을 만들 필요는 없지 않은가. 저게 그렇게 본질을 건드릴 만큼 중요한 문제인가 그런 생각은 좀 합니다. 아무튼 매 사안에서 의견이 충돌되거나 조금 부드럽게 넘어가는 게 없는데 좀 위험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인사 관련돼서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과중에 아마 감사원에 있는 감사위원회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해서 나오는데 이 부분도 좀 충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는 총재도 대통령께서 이제 지명을 하셨지만 사실은 법률을 보더라도 하는 총재는 이제 통화 정책을 담당하잖아요. 금융통화위원회를 통해서. 그런데 법에 보면 정부의 경제 정책과 조화롭게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독립적 지위를 갖고 있는 하는 총재에 대해서 현 정부 앞으로 있을 정부와 경제 정책적 조화를 추구할 수 있는 인물을 골라야 되는 것인데 지금 저렇게 임명해 버리시면 사실은 당선인 입장에서 보면 지금 난감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네. 중간중간에 하는 총재한테 업무적 지시나 개입을 할 수가 없거든요. 독립적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협의를 해야 되는 사안이고요. 감사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위원도 임기가 4년입니다. 그럼 5년 대통령 임기가 거의 같아요. 그리고 감사위원이라는 것은 감사위원회에서 과반수의 의결을 거쳐서 감사계획을 수립하고 징계 요구를 할지를 결정합니다. 한국은행 총재 지명 그리고 감사위원회 추천을 두고 좀 논란이 많다. 즉 인사를 알박기 아니냐라는 것이 국민의힘 쪽의 얘기인 거죠. 단순한 인사 알박기 그러면 좀 단어가 좀 그렇고요. 네. 어쨌든 대통령께서 인사권자이기 때문에 인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권한 내예요. 그런데 인수인계 과정이나 그 해당 기관의 취지를 비춰보면 감사원은 합의제 기관이거든요. 7분이 합의를 해가지고 과반이면 4분이 합의를 하게 되면 감사를 할지 말지 어떤 수준이 이걸 결정하는 기관이에요. 그런데 기존에 최재형 감사원장 때 김호수 검찰총장이 감사위원회로 왔을 때 네. 그래서 반대를 했던 거거든요. 그 이후에 한 몇 개월 전에는 또 김인회 교수를 감사위원으로 임명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2분까지 임명이 되게 되면 4분을 다 현 대통령께서 임명하신 분이고 소위 말하면 성향이 좀 일치하는 분들이라고 저희는 판단하는 거예요. 따라서 4분의 어떤 감사 계획을 수립할 때 그 4분이 반대하게 되면 감사를 자체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민주당에서 지난번 최재형 감사원장 시절에 그 정족수를 5분을 올리자라고 얘기했었어요. 감사를 곤란하게 하기 위해서. 자, 그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정부가 교체가 되면 감사는 당연히 하게 되잖아요. 그 감사 대상은
현 정부도 되지만 앞으로 있을 정부도 되지만 지난 정부도 된단 말이에요. 그럼 감사위원들의 감사 결정에 있어서 이런 정치적 고려가 들어가지 않겠느냐라는 이런 우려 때문에 감사위원 선정 시에 분명히 다음 정부의 의견이 들어가야 된다. 이건 뭐 저는 자명하다고 봅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자명한 상식적인 요구가 관찰이 안 된다 그러면 그거는 사실 조금 적절한 인사권 행사로 보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인 것이죠. 뭐 공기업의 이제 수장을 임명하는 것과는 또 다르게 감사원의 감사위원을 또 임명하는 것은 의미가 좀 다르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많이 다르죠. 네. 우선 7명 중에 4명이 찬성을 하면 이걸 감사 들어갈 거냐 말 거냐를 거기서 정하는 거고요. 아마 윤 당선인 측에서는 이런 걸 염려하는 것 같아요. 지난 정부, 이제 문재인 정부가 되겠죠. 지난 정부의 어떤 것들에 대한 정책 감사를 하고자 하는데 새 당선인 측에서 그것을 감사위원들이 내부 회의에서 부결시키면 못하는 거고요. 물론 윤 당선인 측 그리고 머지않아 대통령에 취임하겠지만 당선인에게 감사원만이 자기 무엇을 관찰할 기구인 건 아닙니다. 검찰권도 있고 필요하다면 하겠죠. 자칫 잘못하면 이게 지금 정치 보복으로 넘어가니까 좀 저도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민주당 성향 또는 현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 이번에 2명을 추천하게 되면 4명이 되니까 네. 과거 정부 문제도 그렇고 행여 또 윤 정부가 들어서서 뭘 할 때 윤석열 정부에서 뭘 할 때 감사원에서 이건 좀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태클을 걸 수 있지 않겠느냐 이 점을 신경 쓰는 것 같아요. 전혀 이해가 안 가는 바는 아닙니다. 그런데 역지사지 이런 걸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인사권은 현 대통령에게 있고 지금 당선인 측과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청와대 사이에 약간의 간력 또는 대립, 갈등 이런 게 보이는 가장 큰 것은 서로가 역지사지를 안 하는 건데 현 대통령이 갖고 있는 고유 권한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과 예우 이것은 확실히 지키고 지금은 당선자 신분이잖아요. 당선인. 그러면 자기가 뭘 강력하게 요구를 할 수는 없죠. 의견을 표명할 수는 있겠지만 근데 우리는 의견 표명인데 청와대에서 요구로 들었다. 그리고 우리를 굉장히 불쾌하게 여기는 듯하다. 이런 말이 기자를 통해서 조금씩 이제 새어나오고 있는데 5년 후에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과 같은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는 것은 인식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0.7%포인트로 이번 대선 승부가 갈렸는데 그 의미를 좀 명확히 양쪽에서 알아야 되겠다. 이쪽은 정권을 내준 거 맞고요. 0.7% 정말 간발의 차이로 아슬아슬하게 집권에 성공했지만 그것은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라는 의미가 많이 담겨 있다고 봅니다. 그 2가지 원칙을 서로가 지킨다면 지금 위태위태해 보이는 매일 뉴스가 갈등 쪽으로 생산이 되고 있는데 이거 더 이상 가면 막아야 됩니다. 그 양측이 좀 그 점 염두에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이제 양측이 누구 편을 인사할 것인가 이런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이런 문제보다는 국민적 시각에서 볼 때 그 해당 기관의 업무가 가장 독립적이고 중립적으로 행사될 수 있도록 인사가 행해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당선인 측이 요구하는 이런 뭐 협의안 이런 것들이 받아들여져야 된다는 것이죠. 당선인 측 인사가 반영돼야 된다 이런 시각이 아니에요. 이것은 감사원 같은 경우에는 사전 감사라는 게 없잖아요. 사후 감사거든요. 그러면 현 정부, 그러니까 앞으로 지난 정부가 될 현 정부에 만약에 정책이 잘못돼 있으면 뭐 특별한 고려 없이 감사를 해야 되겠죠. 해서 그 시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감사위원회 편파성으로 인해서 만약에 감사에 돌입하지 않게 된다. 그러면 이 피해는 국민이 보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이것을 봐야 되는데 뭐 마치 이제 그 뭐 당선자와 현 대통령 간의 갈등이 이렇게 보면은 저는 이것은 또 다른 편가르기가 된다. 그러니까 기관이 올바른 권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인사가 돼야 된다. 인사의 적절성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뭐 비슷한 얘기긴 하지만 이제 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중에 하나가 법무장관 수석 지휘권 폐지 부분인데 박범계 법무장관은 또 반대 입장을 보였어요. 예. 그 수사지휘권이 그 윤석열 검찰총장이 옷을 벗고 정치인이 되고 불과 그로부터 한 9개월쯤 후에 지금 당선인이 되게 된 시발점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데 김호수 현 검찰총장은 찬성했어요. 예. 애매합니다. 수사 지휘권이 대단히 제한적으로 꼭 필요할 때만 행사되어야 한다라는 그
꼭 필요할 때라는 게 굉장히 애매모호한 규정입니다. 주관적이고 언제 어떻게 되는 거에 따라서. 그래서 이건 기본적으로 정치적인 속성을 벗을래야 벗을 수가 없는 조항인데 윤 당선인의 의지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거는 뭐 이루어지리라고 봅니다. 중요한 거는 검찰권의 남용이 또는 대통령 중심제 하에서 대통령이 의중을 검찰권을 통해서 행사하는 것의 부작용을 누구보다 뼈저리게 많이 겪은 사람이 윤석열 당선인이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개인의 양식에 결국은 기대하는 수밖에 없는데 윤 당선인이 그렇게 무리한 오버드라이브를 하게 되지는 않을 거라고 기대하고 싶습니다. 네. 이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 문제는 사실은 이제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필요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건 이제 선출 권력에 선출 권력에서 임명받은 사람이 직업 공무원을 통제하는 제도로 인식할 수도 있지만 그간의 경험을 보면 그렇게 바람직하게 이게 운영되어 오지 않았다는 거죠. 지금 보면 서민을 위한 사건에서 수사지휘권이 발동됐다는 사례는 없어요. 맨 정치적인 어떤 영향권에 있는 권력자들의 사건 이런 거에 관련해서만 수사지휘권이 발동을 했어요. 이념적인 사건, 뭐 강모 교수나 지난 현 정권에서도 수사지휘권이라는 게 거의 다 그런 사건이들이잖아요. 뭐 서민이 억울해서 수사지휘권 발동한 적 있나요? 그렇기 때문에 그간의 경험을 반영한다 그러면 수사지휘권은 분명히 오히려 검찰의 수사를 왜곡시키는 요소로 작용해 왔다. 아직 결론 난 건 아니지만 그럴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이 지휘권 폐지 필요성이 부각된 것이고 이 부분은 조금 더 수기 과정 필요하겠지만 현재까지 보면 그간의 경험상 보면 장점이 발현된 적은 사실상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좀 전에 저희 들었던 이제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의 코로나19 관련된 얘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현재 정부의 정책을 좀 면밀히 검토해야 되는데 흠잡아서는 안 된다. 단지 이제 좋은 대안을 찾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K-방역에 대한 좀 문제점을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동안 K-방역을 너무 자화자찬식 방역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간에 계속 문제제기 되었던 것이 방역적인 측면에서만 보더라도 좀 주먹구구식이었다는 비판이 좀 많았어요. 예를 들면 그간에 수많은 저희가 어디 들어가더라도 체크하고 들어가잖아요. 그럼 다 데이터가 쌓였을 텐데 그 쌓인 데이터를 다음 정책 수립에 반영이 됐는지에 대한 기본적 의구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정책적 반영이 돼서 조금 더 과학적인 데이터가 있었다 그러면 이렇게 경제적으로 불편한 정책을 수립했을까?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불편한 정책이 수립됐음에도 불구하고 방역 조건이 나아지지 않았던 것은 그만큼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 주먹구구식이라는 거예요. 그럼 경제도 죽고 소상공인도 피해를 입고 또 코로나도 확진도 늘어나고 이런 두 마리 토끼를 전부 못 잡았다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이제 행정적으로 조금 더 과학적인 데이터 기반한 행정을 하지 않았다, 방역 행정을. 이런 아마 반성적 고려에서 정책 수립을 하는 것이고 지난 정부를 비판하는데 너무 치중할 필요는 없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보건 분야하고 이제 민생경제 분야를 나눠서 민생경제 분야는 사실은 코로나 대책도 한 일면도 있지만 경제대책 쪽하고 긴밀히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분과를 나눠서 운영하겠다. 그래서 전 정부에 대한 현 정부에 대한 비판보다는 반면교사 삼아서 조금 더 과학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좀 효율적인 이런 보건 방역으로 나가겠다라는 그런 말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네, 오미크론 때문에 K-방역 얘기하기가 조금은 어려워졌어요. 무색해진 감이 있죠. 네. 그런데 저는 지금 안철수 위원장이 과학 방역 얘기를 지금 한 게 아니거든요. 후보 때부터 계속 그렇죠. 했던 얘기예요. 그 말은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조금 전에도 전 정권의 흠을 잡아내려는 것이 우리 활동의 목표는 아니다라고 분명히 언설한 건 참 잘하신 거라고 보는데 그러면서 바로 정치 방역이었다고 규정하거든요.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좀 모호해요. 어떤 점이 정치 방역인지 정치성을 띤 방역이었는지 아니면 K-방역의 초기의 성과를 정치적으로 활용했다는 것을 꼬집기 위한 건지 그 정치 방역이라는 네 글자만 들어서는 뭘 말하는지 좀 불분명합니다. 이 점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는데 아까 보니까 기자들 문답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건 없었고요. 조금 형용모순이다 이런 생각은 들고 안철수 위원장은 이 코로나 특유에서 자신만의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사실 이 부분에 기대를 걸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코로나 국면에서 안철수 의사 부부가 땀 흘리면서 열심히 봉사했던 것
한 장의 사진을 찍기 위함인 것이라고만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본인의 전문성도 있고 하니까 제발 무언가를 만들어 내주십사 이런 당부는 꼭 드리고 싶고 두 가지로 나눴더군요. 보건의료, 순수하게 보건 측면에서 하나, 그다음에 민생경제 살리자. 이건 당연히 경제 1분과 세금, 지원, 나라 돈 들어가는 문제니까 또 추경하고도 관련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거시경제 쪽을 다루는 경제 1분과하고 함께 맞물려 돌아가야 한다는 것은 일의 맥을 정확히 잡은 것으로 봅니다. 어쨌거나 본인이 특별히 애착을 갖고 전문성을 강조해 왔으니까 인수위원장 겸 코로나 특위 위원장 겸임했잖아요. 여기에서 제발 남은 50일 동안 뭔가 코로나 이 힘든 탈출에 대한 희망을 걸 수 있는 만져지는 정책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 정치 방역이란 말은 너무 많이 쓸수록 그 자체가 정치 슬로건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집무실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용산에 새롭게 집무실을 삼기로 했는데 크게 한 세 가지 정도가 논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안보 공백이 과연 생기느냐 안 생기느냐. 두 번째는 이전비가 과연 얼마냐.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런데 조금 늦게 가면 안 되냐. 아니면 다른 데로 가면 안 되냐.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좀 살펴볼 텐데 먼저 안보 공백 때문에 이제 국방위가 소집이 돼서 얘기가 있었는데 또 합참하고 또 국방부 의견이 약간 다른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안보 공백 저 논리는 사실은 수긍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현 대통령께서 안보 공백이 없도록 내가 돕도록 하겠다라는 말씀까지 했으면은 사실은 충분히 100분 이해를 하겠는데 안보 공백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식의 이런 저는 어떤 논리가 깔려 있다고 이해를 했거든요. 네. 예를 들면 이것이 뭐 예비비의 그러니까 그 인수위 업무를 범위를 벗어난다, 그러니까 위법이다 이렇게 거부했으면 그것도 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안보 공백이라는 추상적 단어 외에 객관적 데이터가 없어요. 예를 들면 뭐 벙커가 기능이 좀 일부 다르다 이런 부분하고 이전하는 요 절차 자체가 안보 공백에 해당한다. 이것도 수긍하기 어려워요. 이미 국방부는 아시다시피 몇 번 이전을 했어요. 최근에 이전한 게 2003년도에 새로운 건물 줘서 이전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앞으로 이전하게 될 그 거리보다 훨씬 더 멀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안보 공백이 발생했나요? 그건 아니고 모든 전쟁에는 부대가 이전이 전제가 돼 있어요. 지금 합참도 전시가 되면 사실은 그 수방사령부로 이전한단 말이에요. 기능이. 그러면 그때 안보 공백을 스스로 초래하면서 이전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장소적, 물리적 이전에 따라서 안보 공백이 발생한다. 이것은 저는 맞지 않고 두 번째는 대통령께서 어쨌든 통수권자로서 계실 때 그때 이전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계시고 나서 당선인은 뭐 실무를 보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전 실무를. 그러면 이때는 분명히 통수권자가 계시기 때문에 오히려 안보 공백이 초래될 확률이 적은데 당선인이 만약에 대통령 취임하고 나면 그때 오히려 그때 이전하면 더 안보 공백이 커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두 개를 상대적으로 놓고 보면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지금 청와대에서 얘기하는 안보 공백 위험 논리는 조금 수긍하기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청와대를 제외하고 국방부에서 한다 그러면 국방부는 부처 이기주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합참은 아니라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합참은 사실은 정보 군사를 최종 정하는 어떻게 보면 군령권의 최종권자거든요. 그 합참 차장에 나와서 괜찮다고 하고 있고요. 본인들도 옮겨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근데 국방부라는 것은 군령권도 갖고 있지만 실제는 군정권의 최고기관이에요. 3군 합동 참모본부가 3군 합동 총장이 다 계룡대 근무하고 있는데 국방부는 여기 근무하고 있잖아요. 원래는 글로 가야 되는 게 맞는데 본인들이 이게 안보 공백이 초래된다라고 객관적 데이터 없이 얘기하는 것이 과연 이게 옳은 거냐, 당선인 측에 대한 논리 전개가 저는 아직까지 수긍하기 어려운 정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안보 공백이라는 어떤 데이터 없이 하는 주장은 좀 이해하기 어렵다. 안보 공백이 두 가지 차원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고 명확한 의미 구분이 안 된 채 혼용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국방부 내부에 뭐 여러 가지 군사 전략 자산들에 대한 통제, 통신 이런 것들의 시스템을 어디로 옮기는 그 공백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신구 대통령 최고 군 통수권자 사이의 바톤 터치 과정에서의 공백을 말하는 건지 좀 불분명합니다. 전자라면은 그것은 군 이전 문제. 국방부가 지금 어딘가 비워주고 집무실을 줘야 하니까 거기서 생기는 문제일 것이고 두 번째 후자의 경우라면 대통령 취임과 물러남과 새로운 대통령의 취임 과정에서의 1초의 공백도 없이 하자 이런 건데 그것은 과거의 사례 한 가지만 말씀드림으로써 시청자들께 판단하시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박근혜 당선인에게 청와대를 물려줄 때
내일이 박근혜 대통령 취임이면 박근혜 대통령의 개인 뭐 집기, 뭐 개인이 쓸 물품 이런 것들 이사에 미리 들어오라고 그 전날 오후 4시에 청와대를 비워줍니다. 그리고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죠. 청와대에 묵을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 먼저 논현동 사저로 갈 때 군 통수권자로서 군 통신 체계를 최종 통할하는 그 통신 시스템을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8시간 동안 논현동 사저에 갖고 있다가 그날 밤 자정에 청와대에 반납을 하죠. 네. 그거야말로 상징적으로 군 통수권자가 단 1초의 어긋남도 없이 끝까지 책임하에 관리를 하고 법적으로 정해진 자정이 됐을 때는 청와대의 새 대통령에게 그걸 그대로 인계한다는 의미의 안보 공백. 저는 이 점은 당연히 누구도 토를 달 일이 못 되는 것 같고요. 집무실 이전 때문에 국방부 시스템을 옮기는 과정에서 이사하고 할 때 뭐 그대로 가긴 뭐 할 거고 잠시 끄거나 뭐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기술적으로 우리가 잘은 모르지만 그런 공백에 대해서는 협의를 충분히 해야겠죠. 뭐 반론의 여지는 없습니다. 아니 좀 맞는 말씀이라고 보고요. 네. 저것이 만약에 보충하거나 보완할 수 없는 그런 공백이라면 지금까지 군 대비 태세가 잘못돼 있는 것이죠. 문제가 있는 것이고 저는 사실 이전에 대한 반대를 하기 위한 논리라고 보고요.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현 정부에서 종전선언을 꾸준히 추진해 왔잖아요. 현 시국을 그렇게 본다 그러면 안보 공백이라는 말씀을 쓰는 것이 와닿지는 않죠. 알겠습니다. 관련돼서 이제 여론조사 좀 보겠습니다. 여론조사가 2개 정도 나왔는데 하나는 리얼미터고 하나는 미디어 토마토였습니다. 리얼미터 같은 경우에는 5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신뢰 순위 플러스 마이너스 4.4% 정도가 되겠고요. 찬성 44.6, 반대 53.7%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미디어 토마토 같은 경우에는 1,018명을 대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3.1%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찬성 33%, 반대 58%가 나오면서 이 여론에 대한 얘기를 또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또 모든 걸 또 다 여론에 맡기기는 어렵다라는 것이 또 당선인의 입장이에요. 근데 저는 시각이 그러니까 사실 이제 안보 공백이란 이런 이제 국민적 불안을 야기하는 단어들이 쓰이면서 여론이 악화된 부분도 없잖아 있고요. 또 하나는 이 그 집무실 이전의 본질은 뭐냐면 제왕적 대통령제 이런 거 다 차치하고 당선인 또 대통령의 특권을 내려놓는 것이거든요. 그 넓은 청와대에 들어가서 편하게 업무 보지 않고 조금 더 좁혀서 불편한 데로 간다는 거예요. 이게 본질입니다. 역대 정권들이 다 그렇게 해왔어요. 그렇게 천명으로 해놓고 실제 들어가서 보니까 편하고 그렇기 때문에 특권을 내려놓지 않았던 거예요. 이게 사실은 본질인데 그렇다면 청와대라는 그 큰 곳을 경제적 가치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국민께 돌려드리고 조금 더 작은 곳으로 가고자 하는 당선인의 노력이 특권 내려놓기라는 시각에서 보면은 국민적 지지를 분명히 받을 것인데 이것이 마치 고집 부리고 뭔가를 위해서 고집 부리고 뭐 안보 공백을 초래하는 그런 행위로 인식이 되다 보니까 저는 국민적 여론이 저렇게 형성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2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윤 당선인이 본인 입으로 했던 말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최대한 지키려고 애를 쓰는 자세는 높이 평가받아 마땅합니다. 다만 이 일에는 완급과 우선순위라는 것도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할 때. 지금 사람들이 아까 자막에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대선이 끝났는데도 몇 %포인트 오차범위 이런 말을 하게 될 줄 몰랐습니다만 대개는 집무실 이전에 대해서 좀 반대하는 의견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사람들은 첫째, 지금 꼭 그걸 해야 됩니까? 급하게? 그것도 5월 10일 전까지? 이런 게 하나 있고. 둘째, 이전에 필요한 돈이 뭐 작게는 496억, 많게는 1200억 플러스 500억 플러스 알파 이런다는데 그 생돈 꼭 지금 써야 하겠습니까? 아마 이게 여론에는 꽤 큰 영향을 미친 것 같고요. 여론이 탐탁치 않으리라는 것은 윤 당선인도 자세히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주인가 지지난주 일요일이었나요? 그 인수위 사무실에서 본인이 이렇게 조감도 앞에 두고 무슨 막대기인가? 지시봉? 그거 들고 열심히 설명했잖아요. 그때 기자문답 과정에서 이런 말이 나와요. 본인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때 화면 보면 나오는데 이것은 여론에 물어서 할 무엇은 아니다. 결단과 용단으로만이 할 수 있는 것이지 여론에 물어서 여론이 많이 나오면 하고 여론이 싫어하면은 눈치 봐서 안 하고 그럴 문제는 아니라고 본인이 직접 말을 한 것으로 미루어 봐서 여론이 탐탁치 않다는 건 본인도 충분히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해야겠다라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니까 자 저기부터는 당선인의 전권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바늘 허리에 실 꿰서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조금 천천히 해도 되지 않을까.
너무 강경하신 건 아닌가 그런 생각 듭니다. 네. 너무 빠르다. 근데 저거를 이제 이 시한이 있기 때문에 빠른 거예요. 5월 10일 날 들어가겠다고 아니, 국민적 그러니까 약속. 5월 10일까지 안 하면 큰일 나는 거 예를 아니잖아요. 들어서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5월 10일까지 안 했다가 기존 역대 정권들은 못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반면교사인 것이고 또 하나는 비용 말씀하시는데 청와대를 돌려드리는 그 비용, 이 편익은 사실 우리가 지금 고려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비용을 만약에 예시해서 반대한다 그러면 문재인 정부 시절에 그 광화문 위원회에서는 그 광화문 어떤 건물로 갔을 때 그 비용 더 들어가요. 지금 따져보면 외교부 청사로 들어가게 되면 외교부 새로운 청사를 구해야 되고 훨씬 더 많이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어찌 보면 국방부에 좀 남는 건물로 가는 거예요. 나름 비용을 좀 계산해서 가는 건데 여기에 대한 광화문위원회에서 광화문으로 가겠다는 이 공약에 대해서는 아무도 뭐라고 안 했다가 지금 만약에 우리가 광화문으로 간다. 그럼 비용 갖고 뭐라고 안 하실 겁니다. 더 들어가요. 그래서 비용 문제만 갖고 또 반대하는 것도 사실은 반대를 위한 반대다까지 아직까지는 거의 그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지방선거 얘기하겠습니다. 6월 달에 남은 지방선거 민주당 먼저 좀 질문을 드리면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어떤 성과를 좀 내야 된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 0.7% 포인트로 졌지만 어쨌거나 진 건 진 거 아닙니까? 정권을 내준 거예요. 굉장히 큰 거죠. 정치에서 선거나 투표 행위로 있을 수 있는 가장 큰 게임에서 진 거고 패배 후에 제자리 찾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원래 지고 나면 뭐 책임 논쟁부터 시작해서 구구절절이 많은 소리가 터져 나오는데 그게 전혀 질서를 찾지 못하고 있다. 둘째, 비대위에게 필요한 것은 권위와 그 짧은 기간을 정해두고 그때까지는 확실하게 밀어붙이는 힘 이런 게 뒷받침이 되어야 말 그대로 비대위인데 현 비대위는 출범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게 잘 안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요 지역에 누구를 내보낼 것이냐를 두고도 말이 많이 나옵니다. 이따가 앵커께서 아마 말씀 계실지도 모르지만 미리 말씀 시간 없으니까 지금 서울시장에 이 사람 저 사람 안 되고 뭐 그동안 자천타천으로 하던 사람들 다 선거 지고 나니까 다들 유야무야 되고 그래서 이제는 송영길 당대표 차출론까지 나오는데 그걸 보는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아 저렇게 원칙 없이 뭘 해도 되나? 원래 송영길 대표가 특별히 뭐 연고가 있었다거나 본인이 정치적 포부를 위해서 그동안 말을 해왔다고 하면 why not? 못할 게 없겠죠. 그런데 이 사람 안 내? 저 사람도 빠져? 마땅치 않네? 그럼 당신이라도 한번 나가봐. 이런 식이라면 집니다. 그 선거는.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감점 요인들이 좀 많아서 내부적으로 얘기가 많은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정리가 좀 됩니까? 저는 그 부분이 순서도 좀 잘못됐다고 봐요. 내용도 문제지만 당대표가 공천에 저렇게 기준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가 좀 문제예요. 공천관리위원회가 이제 오늘 사실상 구성이 됐다고 알고 있는데 곧 발표가 되겠죠.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정하고 나서 최고위원회에서 확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렇게 당대표가 가이드라인을 주게 되면 저기에 저 가이드라인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는 분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반발할 수 있는 이미 반발하고 있어요. 홍준표 그리고 그 위원인데. 내용을 보더라도 사실 너무 가혹해요. 공정한 룰을 정해야 되겠죠. 오히려 청년과 여성 등 기존에 소외됐던 분들을 좀 더 출마시키기 위한 이런 보편적인 룰을 마련하는 것은 인정을 하겠는데 플러스 4점 정도. 예, 네. 특정인을 마치 겨냥한 듯한 저런 룰을 정하는 것은 저는 공정을 강조해온 이 대표 입장에서 보면 의아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퇴원 이후 대구 사저로 입주를 하게 될 텐데 뭐 가기 전에 그리고 도착해서 아마 메시지가 나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메시지가 좀 나올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저는 일반적인 메시지, 그러니까 뭐 국민적 통합에 부합하는 이런 메시지가 나올 걸로 보이고요. 이미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서 사면 직후에 이제 메시지가 나왔었잖아요. 그때 문 대통령, 현 대통령께 그리고 관계 공무원께 고맙다라는 메시지를 냈기 때문에 그 이전에 관련된 일로 특정인을 겨냥한 좀 안 좋은 이런 취지의 메시지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일반적인 메시지를 할 것이 아닌가. 오히려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한 분들이 저 메시지에 좀 더 관심이 많을 것 같아요. 대구시장에도 많은 분들이 지금 세 분이 출마를 했는데 각기 박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이 있어서 다소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분들이 오히려 조금 더 민감하게 대통령의 메시지, 전 대통령의 메시지에 관심을 갖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박 전 대통령은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까요? 뭐 특별한 거를 내놓을 만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떤 정치적 세력이나
와중 또는 입지에 있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도 이미 대선이 다 끝났고 정리가 된 마당이기 때문에 평지풍파를 일으킬 발언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짤막하게 국민들께 뭐 사과, 송구 또는 뭐 유감 그리고 새 정부 잘 되기를 바란다는 그런 평범한 말이지 않을까요? 지금 저 상황에서 특별한 뭘 낸다는 것도 이상해 보이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치권 이슈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이강윤 정치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맞습니다.